역전의 용사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셨죠? 앞에 나와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종대 전 국회의원 나왔는데요. 우리가 왁자지껄해서 지난 2년 가까이 완전히 대박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분 다시 모셨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재명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평론 아닌 진짜 고수들이 들려주는 정치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근엄한 인사 반갑습니다. 우와, 왁자지껄 이후에 스픽스에 다시 등장한 혜승 같은 여성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자, 김종대 형님 오늘 또 화성에 다녀오셨는데 오늘 비밀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먼저 인재 영입 1호로 생각하고 직접 제안까지 했던 김종대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치판의 현황. 오늘 제목이 이재명 진짜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여러분들께 제대로 해설을 해드릴 텐데요. 노영희 변호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픽스. 야, 75만이 정말 다 돼가네요. 역시 우리 스픽스 최고의 방송 스픽스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보니까 반갑고요. 고향에 들어 바로 그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20만 명 원래 만들어주셨고 김종대 의원께서 2020, 2022년 12월 3일 날 천공을 터뜨려서 여전히 천공과 실험을 하고 있는 김종대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벌써 횟수로 3년째 천공 전문가 김종대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한번 여쭤봅시다. 네.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영입하고 영입 1번으로 검토했다 그러는데 왜 안 가셨어요? 네, 뭐 그렇게 시끄럽게 안 했는데 너무 그걸 강조해 주시는데 제가 점잖게 사양을 했기 때문에 피차가 안 해 그랬는데 그 김성환 인재 영입이 간사가 그 본회의장에서 우리 당 배진교 의원을 만났나 봐요. 근데 김종대가 말을 안 듣는다. 우리는 사실 탈당할 거라고 보고 접촉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다. 이래가지고 둘이 얘기를 나눴다고 후일담으로 저한테 전해줬는데 문제는 진짜 탈당자가 할 사람이 남아있어요. 녹색정의당에. 남아있다. 아직 뉴스로 공개 안 됐습니다. 이제 두고 보시면 압니다. 자, 오늘 운이 저는 좋으면 아닙니다. 공개를 하실 수도 있고. 오늘 아직 시기상조예요. 변희재 대표 엄청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픽스를 다시 재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이게 전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데 이제 이른바 윤석열 퇴진 내후가 역시 위기 때는 스픽스밖에 없겠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자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 그런 말씀까지 해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해 못할 장면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싸고. 노영희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면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실제 사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깊숙이 개입하고 있나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어떤 당대표들 중간에 전혀 사심에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김종대 의원을 영입하고 싶었던 것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심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인재를 보면 당연히 영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전부 다 사천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이 당에 필요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말 전투력을 가지고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서 난 이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입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분이 사천 논란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천이나 아니 이런 거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능력도 없고 아무런 깜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냥 오로지 나랑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여기다 꽂는다 이러면 사천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천이나 아니 이거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 국회의원들의 공천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공천을 못 받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 사천 때문에 희생을 당한 희생양이야. 이 프레임으로 지금 뭔가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상황 자체가 지금 오도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게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만약에 조금 더 정리가 되고 나면 진짜 사천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개입을 할 수도 있다 또는 좋은 사람 추천하는 거 좋은 사람은 당연한 거 당연히 아니냐? 모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김종대 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재명 당대표 나와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간의 독립성 존중한다 이렇게 이제 가면서 오히려 바깥에서는 오해를 더 많이 한다.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오해일 수도 있고 일부 사실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같은 건 확실히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현역 의원 컷오프 되는 기준도 사실은 이상하고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계속 지금 공관위원장한테 일단은 이 문제 이의 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밖에서 술자리에서 힘내라 홍익표 이러는 예비 후보자들 많아요 지금. 제가 뭐 건배사를 아예 힘내라 홍익표로 하더라고요. 어이가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만 희망으로 바라보는 공관위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한 가지 문제는 모든 걸 이명백 공관위원장한테 다 맡겨 놓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당대표 역할이 거의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명백 위원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관리자예요. 그런데 관리자가 모든 거를 다 도맡아서 지금 저 메시지도 발표하고 뭐 어떤 그 결과도 발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입만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당의 리더십 복원이 더 조금 강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천이냐 사천이냐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명박이라 이재명 대표가 자기 그 어떤 그 미래 대표직이 아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A급 인재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특검 대상자 2명 공천이 1명은 됐고 1명은 유력시 됩니다. 임종득 안보실 2차장, 그다음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 근데 천안갑에서 신범철 차관은 공천이 됐어요. 그런데 경북 울진 양양 영주 쪽에서 이 임종득 차장이 유력시 됩니다. 제가 보니까 경쟁자가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특검이 되면은 제일 먼저 조사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김기회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로 압력는 당사자 둘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쪽은 특검 방어용 행동대장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제일 좋은 지역구에다가.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분쇄하고 진실투쟁을 벌일 수 있는 우리 측 선수는 마련됐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져나가다 보면은 공천 기준도 상당히 이 어떤 특검 정국 그걸 넘어서 앞으로 대선까지 가는 정국에서 꼭 필요한 인재를 이런 이유로 배치했다. 그러면은 나는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이 끝나 봐야 외압 세력에 대한 진실 세력이 누구인지가 이제 진용이 짜여지는 것인데 그런 기준으로 경선을 관리하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분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뭐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해운대 갑에 갔다. 근데 왜 갔겠느냐는 거예요. 왜 갔겠느냐. 저는 다 이거 김건희 특검, 최수근 특검 그 이후에 대통령 안위를 위해서 진짜 방탄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하나의 어떤 진용 갖추는 거, 진을 펴는 것이죠. 이런 쪽으로 사고하시면은 남은 공천 과정에서 충분히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변희 대표는 지금 목숨 걸고 탄핵 운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심각하죠. 일단은 탄핵 대열은 200명을 목표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실제로 연동형 그 논쟁 때도 200명을 목표로 해서 갔었는데 현재 그 어떤 여론조사 추세로 보더라도 200석은 물 건너갔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투표한다라고 계산하게 되면은 이건 국힘당이 일당은 뭐 거의 확실하다. 이 상황에서 볼 때는 그런 정도로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까먹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 그 재보선 선거 때 강서구청장 선거 때 17%로 이겼거든요. 그때 2020년 총선 때도 강서구 선거에서 17%로 이겼었던데 똑같이 그 17%라는 거에 그 차이로 180대 100 차이가 났었어요. 그 당시 민주당하고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한 10월 9월 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180, 200석이 가능했었는데
한 3, 4개월 만에 완전히 다 까먹었다 점수는. 그리고 그 점수 까먹는 거는 공천이 거의 주범이었고 실제로 지지율 추이는 공천하는 과정에서 거의 폭락했다는 거고 양당 다 다시는 시스템 공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시스템 공천하는 거는 최소한 저 미국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나 뭐 아니면 그냥 예비 경선이나 이렇게 같은 시스템 공천인데 전략 공천 찍고 있고 컷오프 탈락시키고 있는데 무슨 시스템 공천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식의 공천은 결과로서 그걸 입증해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결과로 보더라도 왜 이거는 전략 공천이고 왜 이 사람 날라갔고 논리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새로운 인물들 들어왔을 때도 왜 김종대 인물 같은 경우 스카웃을 실패하고 잘 모르는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영입을 평가하더라도 이건 국힘당도 마찬가지인데 평가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사실 영입을 받았어요. 네, 제안을. 근데 저도 사실은 그때 안 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안 간다고 했던 이유가 아마 비슷했을 것 같긴 해요. 김종대 의원이나 저나. 근데 이제 더 훌륭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가고 더 좀 적극적이고 전투적으로 잘 하기를 바라서 그럴 마음도 사실 저는 되게 많았어요. 제가 괜히 가서 좀 괜히 시끄럽게 잘 기여도 못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생각했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영입된 분들이나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차라리 그냥 내가 갈 걸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 그런 판단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김종대 의원 하신 말씀처럼 A급 선수들이 가서 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 A급 선수들이 이제 안 갔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문제고 그 안 간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프라가 사실은 좀 구축이 좀 안 됐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으니까 이제 안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현재 변희재 대표가 말한 것처럼 내일 투표하게 되면 국힘 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은 바뀌고 있는 과정 중이고 언제든지 민주당은 지금처럼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총선 때 워낙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었었고 또 워낙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는 계파가 좀 약했고 본인 친한 사람도 사실 없었고 뭘 하든지 시끄럽고 뭘 하든지 욕먹는 구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사람들은 당원들이고 원외 인사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나를 공천 안 해줘? 당연히 넌 나쁜 놈이 이러면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용진, 이수진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맨날 욕얻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이제 한 3월 10일 정도까지가 다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가 지나고 나면 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는 또 똘똘 뭉칠 것이고 실제 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야권이 다 연합해가지고 힘차게 나아간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괜찮을 거다까지는 하고. 아니 그러니까 항상 분석은 비관주의자가 하고 예. 문제 해결은 낙관주의자가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분석은 되게 비관주의자 말이 맞아요. 그러나 문제 해결은 결국은 낙관적 리더가 하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당 진영도 짜여져야 되는 거예요. 참모들은 비관주의자로 심어놓고 리더가 낙관적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런 리더십으로 조금 더 정비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민심은 아직 괜찮습니다. 바닥 민심은 괜찮은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면 제가 유심히 보는 게 2030 청년표가 흔들려요. 2030은 대선 때 지방선거 때 확실히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난 2년간 떠났거든요. 근데 이 계층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도 조금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했냐 하면은 그 민주당이 정책주도 선거를 지금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파동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정책 발표로 하면 오히려 이준석이 제일 뛰어났다고. 지금까지 여성징병제니 노인 무임 승차 개선이니 계속 쏟아내는 건데 이게 언제쯤 공천이 마무리되고 말 그대로 정책 주도형 선거가 되느냐. 지금 오히려 오늘도 윤 대통령이 군사보호구역 사상 최대로 풀었습니다. 거의 나라 거덜날 수준으로 풀었거든요. 이건 내가 정말 할 말이 많은 주제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거의 나라를 말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에는 내 포퓰리즘 노선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뭔가를 내놓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민주당이 빨리 공천을 마무리하고 정책 주도력을 회복해서 심기일전하지 않는다면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정치의 핵심 지지층이 아닌 변두리 지역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매우 짜증스러워하는 장면 하나하나 좀 따져서 우리도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동작을 해서. 전 대표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이 판사 출신인데요. 와, 이게 막 막무가내로 나와서 사람 자살하는 이유도 알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뭐 이재명 돈 먹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내가 폭로한다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흘리는 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이분은 그냥 칼을 하나 들고 있다가 나 건드리면 죽어 준비를 했을 정도로 연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이 평가는 거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위험하거나 같이 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뇌물 문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닌 김병기 이제 이 선거 담당하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고 도리를 받았지만은 자주성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폭로들은 이제 선관위나 검찰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한동훈이 이 공천에 대해서 지금 다 형사 범죄다 당신들 공천하는 방식은 형사처벌감이라고 떠들었다는 얘기는 법무장관이고 수많은 이 보복 수사를 해왔던 사람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런 거 자꾸 터지면은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 전에 수사가 들어가거든요, 되게. 네. 이 검찰의 개입을 자꾸 이제 터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수준을 뭐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터뜨리는 것들은 만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봐요, 저거?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자기 우물에 침 뱉는 수준이 아니라 독을 풀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안 해준 사람은 그냥 독 마시고 죽어라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매우 위험한 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에서 대통령이 뭐 검찰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맨날 고발하고 시민단체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 와서 얘 잡아가 이렇게 지금 갖다가 이걸 떠먹여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지금 상황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본인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이 자기가 몸담았던 이 곳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정도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치 같은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잘못 들어온 사람이죠. 완전히 미친 거죠.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분이 기본적인 소양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최소한의 인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금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섭섭하다 하더라도 섭섭할 수 있어요. 저는 섭섭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도 그 지역에 전략공천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예전에 그렇게 들어간 그곳에서 제대로 잘하고 정말로 잘 이길 것처럼 잘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무조건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 그럼 니네 한번 죽어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모양새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는 거고 모두를 다 같이 죽이겠다는 건데 그럼 그동안에 본인이 떠들어왔던 가치나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은 뭐가 됩니까? 다 공천 바라보고 거짓말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뭐 동작을 지역구를 자기가 사놓은 것도 아니고 소유권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닌데 게다가 공방에서- 지지도도 높았다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 옆 동네 살아요. 예. 제가 그 동네 다 알아요, 진짜로. 자 그런데 이제 저런 초대형 사고를 치고 야 잡아가라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는데 김종대 의원 저런 분들은 뭐 어쨌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저렇게 막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민주당의 유호정이다. 와, 최대입니다. 민주당의 류호정이다. 야, 우리 요즘 많이 겪어봤잖아요. 예. 야, 그런데 이분이 4년 전에는 거꾸로 낙하산으로 동작을 오신 분이에요. 바로 예. 그거죠. 그때는 가해자였어. 근데 지금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라는 게 이렇게 흥망성쇠 돌고 도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은 본인이 4년 전에 그런 식으로 여기에 낙점이 돼서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해야 공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의 그 억하심정을 자세히 보면 이런 심리가 있어요. 판사까지 했던 내가 여기 와서 개처럼 충성하고 도와줬더니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내 패대기를 쳐? 이런 거 간략하게 요약하면 요 얘기거든요. 근데 저번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내가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 쭉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일종의 어떤 나르시즘이 있죠. 특히 전문직 출신 다선 의원들한테 보여지는 그 전형적인 유권자들한테는 잘 안 먹히는 일종의 나르시즘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보면은 어떤 자기 세계에서 갇혀 살으셨거나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오늘 고발을 했답니다. 조선비저하고 그 이수진 의원을 고발을 한 걸 보니까 일단은 발빠르게 대응하는데, 김병기 의원이 제가 국방위를 같이 해봤는데 이 사람이 국정원 인사국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꼼꼼해요. 제가 이래 보면은 지역구가 저기 영등포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절대 허투루 뭐 이렇게 자기 관리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그냥 뇌피셜입니다만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데 아마도 비슷한 일은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아마도. 정말 그랬으면 이수진 의원이 정말 제대로 된 법조인 출신이고 제대로 된 의원이라 그런다면 먼저 조치를 취했어야죠. 본인이 공천 안 되니까 이제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런 말을 막 함부로 터뜨리면서 너 죽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패류는 뭐 제가 정의당에서 다 익히 봤던 거고 그랬는데 또 지금 다른 당에서도 보고는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이런 패륜이 한번 있으면 당이 대부분 쩔쩔매고 마비돼요. 그렇죠. 굉장히 응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분명히 악재인 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는 일단 조속히 진압을 해야 된다. 이게 저기 자꾸 가면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게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정치 문제일 수도 상당히 있어요. 불안해요. 이런 경우는 정치 문제일 수도 있다. 네. 충분히 뭐 이 총선 같은 경우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정권이 목숨을 걸었는데 이런 부분 자꾸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야, 그렇게 보면 정말 이번에 이수진 의원이 한 번 더 공천 받았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니까 뭐 민주당이 잘못 선택한 것도 있지만 독특하다, 특이하다, 저런 사람 정치에서 진짜 속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홍익표 지금 원내대표가 이쪽 저쪽에서 뭐 이재명 당대표하고 막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그거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원래 이분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홍익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어쩌다 뭐 친문이라고 불리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다른 의원들의 이런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 또 조절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취하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당 내에서 어느 정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노선이 있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문파라고 불리는 내지 뭐 비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조건 배척하고 니네 말은 전부 다 안 들어줄 거야. 니네는 하위 평가 받았으니까 무조건 절로 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당내의 분란을 뭐 다 이렇게 무마시키는 혹은 당의 화합을 주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떠한 종류의 타협안을 내놓을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의 말도 어느 정도는 경청을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화합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나아갔는데 좀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적절한 역할을 계속 찾아서 하는 걸로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데 호남 이야기 지금 이제 변희 대표께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이계호 삼선 의원이 한평, 장성, 영광 여기에서 이제 공천을 단수로 받아가지고 오늘 국회 앞에서 뭐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특히 박노원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석경 이제 한평 군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난리가 난 정도가 아니라 호남에서 무슨 삼선 국회의원을 다시 주느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호남 공천요? 원래 이제 호남하고 저쪽 영남은 3선 이상은 뭐 수도권으로 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강력한 신인을 넣어서 뭐 정리를 하는데 지금 광주에서 경선 4개 중에서 현역이 다 졌어요. 4개를.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렇죠. 이 현역과 신이 붙어가지고 신이 다 이겼다는 것도 그래서 그 경선도 말이 많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냐?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은 왜 경선도 안 붙였을까? 3선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신인이 현역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거는 누가 봐도 경선 붙으면은 이기호가 질 것 같으니까 전략해 주는 수도 막 이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언론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차이가 크게 났다 그러는데 제가 이 여론조사 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알고는 호남 여론조사에서요 현역이 높게 나온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이 현역은 다 교체수가 컸는데 지금 요 상황 보면은 2개월을 주려고 전략권할 수밖에 없다. 그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근데 이 문제는 김정대 의원 어떤 식으로든 당에서 다시 경선을 붙여서 공개적으로 뭔가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이제 난점인데 사실 우리가 호남 정치를 볼 때 항상 안타까웠던 게 원래 물갈이 폭이 제일 많은 데가 호남이었어요. 민주당 혁신은 호남 물갈이와 동의어였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강준만 교수, 전북대 교수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전북에서 8개 지역구 중에 재선 의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 지지난 총선 때. 그럴 정도로 물갈이가 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도 그 아주 오래된 상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조선대 교수가 써가지고 아주 유명해졌는데 왜 호남 물갈이냐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박지원 그 대표 있었던 그 당이 물경 30석 넘게 없었던 게 그 책이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호남이 호구냐 뭐 이래가지고 왕창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어떠냐를 그때 상황에 이입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호남에서 그렇게 저항이 없어요. 그때는 호남 의원들 이런 물갈이 하는데 쌓인 그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민주당에서 호남이 한석인가 됐거든요. 그 정도로 완전히 국민의당 싹쓸이 했는데 그 정도 상황은 분명 아니다. 그리고 당분간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점을 일단 강조해드리고 두 번째는 원래는 대구 영남 TK 물갈이를 우리가 연초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게 더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기 1월에 광주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 갔었는데 지역구에 거기 뭐 5선 의원도 무소속 출마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어요. 그 정도로 공포 분위기였는데 지금 아무 일도 없거든요. 물론 까봐야 알겠지만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게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건 뜻밖의 반전이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거냐? 그러면 TK 대구에서는 여기에 조응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과연 안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저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상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뭐 장강의 앞물결을 뒷물결이 밀어낸다고 말은 해서 예고는 했지만은 호남 물갈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 풀리면은 나중에 또 별도의 어떤 우리가 서울 운동권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 정도 선을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거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대표가 직접 한 번 더 경선 과정을 거쳐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면. 뭐 당대표가 그렇게까지 나와서 해서 문제를 더 혼란에 빠뜨리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그럼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네요? 아니 어쨌든 이건 공당이 하는 일입니다. 예.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뒤에 어떻게 수습을 하고 관리를 해서 전화위복을 하느냐의 문제지. 그 결정이 뒤집힌다 그러면은 그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그건 뭐 이게 동네 뭐 반장 선거도 아니고. 관악을도 뭐 경선 한번 붙여보려고 임세현 후보하고 그다음에 그 정의원하고 같이 정태훈.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가 그도 뭐 갑자기 뭐 전략공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큰 차이 없었고 여성 신인 가산점까지 하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변 대표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도 작업을 마찬가지인데 하는 겁니까? 장성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예. 그냥 경선하면 질 것 같으니까 경선을 빼준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근데 차라리 신인이라 그러면 명분이 쓰는데 정태호 초선인가요? 초선인데 초선이죠. 사실상 뭐 삼성급 초선이죠. 예, 이분 예. 하도 청와대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계호 씨나 정태호 씨나 거의 이제 중견 정치인인데 이런 사람들을 경선에 질 것 같으니까 전략을 준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공천해놓고 시스템이니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임세은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좀 아깝죠. 예. 왜냐면은 그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매우 빨랐고, 그 다음에 여론도 사실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전투력도 있고 적극적이었고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을 왜 이렇게 그냥 인위적으로 사실 보여요? 인위적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컷오프 시켰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임세은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친명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좀 불이익당한 면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보면은 은평구도 사실은 네. 그 강병원 의원하고 그 왜 강원도당위원장 하시죠. 김우영 김우영, 전 구청장. 김우영, 예. 네. 지금 이거는 당내에서 심각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김종욱 그 박사를 탈락시키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조금 해도 너무한다 이런 느낌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너무 무리수입니다. 지금 오죽하면은 이제는 저기 조정식 사무총장 불출마까지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까지 나왔던데. 그러니까요. 아니 지난번에도 단수 공천으로 하고 나머지 그 저 경쟁자를 부적격 심판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 경우는 당연히 경선이지.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책위 의장이라서 코로나 극복 때문에 정책위 의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단수 공장하는 이유의 전부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 부적격이기 때문에 또 부적격이다. 이번엔 또 이게 두 번째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자가 이제 탈락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뭐 공당이고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봅니다만은 역시 또 내부의 어떤 기득권의 논리가 자칫 이런 식으로 풀어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이건 정말 그 내부에서 본선에 가서 경쟁력도 크게 훼손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당 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완전히 불공정이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다. 정태호 의원한테 그냥 준 거고 이재호 의원한테 그냥 줘버렸다. 이러면 누군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총선으로 가면 악재가 될 텐데. 정치적으로 할 수 있죠. 어차피 최고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의결을 해야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 존재감을 좀 더 높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한테 다 맡겨놓는 예. 스타일로 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명백 위원장이 어디 정치인다운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근데 거기다가 다 당의 운명을 맡겨놓는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게. 특히 조정식 의원이 지금 5선 아니에요 이번에 가면. 그럼 5선을 단수 공천하는 정당이 어디 있으면 그분이 그러면 당에서 중책을 맡았으니까 된다? 말이 되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는 누가 걷어내줘야 되는데 당대표 아니고는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로 보면 뭐 이 사람을 경선을 붙여주느냐 아니냐는 문제도 논란이 있지만 정말 기득권 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나는 내가 낼름? 5선 해먹겠다? 이걸 그대로 용서하고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 윤석열 심판하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민주당 관계자를 보시면 당대표께 분명히 이야기해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쳐낼 거는 쳐내는 거고 기회 줄 거는 주는 것이지 상식 수준에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사회자가 조금 뭐 자신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 정치 신인들은 경선을 하고 안 하고가 다음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경선까지는 가야지만 뭐 예를 들면 40대 20으로 졌다 하더라도 자기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수치가 나오는데 경선을 못 해버리면 다음에 남은 게 똑같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신인하고 다섯 붙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경선 붙여주는 게 맞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 신인의 경우는 무조건 경선 한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성 신인인데 경선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인위적인 개입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저는 어느 시점에 이 방식대로 공천이 끝이 날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정돈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뭔가 국민들이 상식 수준에서 기대하는 한 가지 더 추가되면 요것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돼 버렸는데 도봉갑에서는 또 안기령. 정치신 안기령을 또 단수 공천해버렸어요. 네. 거기에 도봉구청장을 지낸 유력 후보가 있었는데 경선 안 붙이고 안기령을 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안기령 후보를 단수 공천 준 거는 무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임세훈과 비교했을 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전투력으로 아니, 그러니까 보면 뭐 두 분 다 아니, 전투력 오히려 임시완 후보가 임세훈은 훨씬 대단한데 커리어나 사실 닉간주 위인데 이거 그동안에 뭐냐. 노력해온 것을 보더라도 저는 조금 사실 좀 납득이 좀 안 가는데 물론 안기령 후보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느냐 이 측면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전략 공천 같은 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젊은 여성 후보 살릴 수도 있고 또 임채원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일단 결과를 수용한다고는 이렇게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는 또 박노원 후보 이런 분들은 국회까지 와서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당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선 기회를 좀 달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당에서 이 문제는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다루어 가야 한다. 진짜 델리게이트한 이슈인지 얘기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자, 중성동갑. 네. 그쪽에 출마시켜야 됩니까? 그냥 전략공천 지역으로 어디 송파 보내는 게 맞습니까? 김종대 의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우선 이걸 한번 보겠어요. 뭐 친명이다, 친문이다 이 문제 우리가 이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는 원래 저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죠. 여기서 정치를 하다가 홍익표 의원한테 물려준 지역구입니다. 근데 홍익표 의원이 그때 제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내는데 술 먹다 나갔어. 그러다가 며칠 후에 선거 나간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어딘가 불려 나간 건데 불려 나간 게 선거일 불과 한 달 앞두고 한 40일인가 앞두 진짜 벼락같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이거는- 같은 타임이네. 딱 그렇죠. 요즘 타임이네. 아니 더 가까웠어. 그런데 요건 말입니다. 홍익표 의원이 거기서 이제 3선을 하고 서초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임종석 의원이 여기서 정치를 했던 건 맞지만 한 번 해서 물려준 지역구에 또 가는 거는 정치에서는 상당히 이건 금도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동영 의원이나 왜 인천에 누구시더라? 그 가가지고 옛날에 물려줬던 지역구에 심지어 자기 보좌관하고 왜 경쟁을 한다든가 뭐 또 내 지역구 내놓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는 저기 임종석 의원이 어떤 그 조금 더 격전지나 아니면 좀 뭐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지역구에 가서 거기서 새로운 터를 닦는 게 낫지. 아무려면 자기가 물려준 그 후배가 떠났다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 이거는 지금 노회한 정치인들이나 하는 일종의 어떤 그 기득권 행보고 그런 점에서는 빨리 후보를 결정하는 건 맞지만 오늘 고민정 후보는 뭐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임종석으로라도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명분이. 노영희 변호사가 좀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해보죠.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거기 줘라 임종석.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찬 대표나 그러니까 전 대표나 이 홍익표 원내대표나 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임종석에게 그런 쪽으로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화합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좋은데 안 주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은 본인이 일단 정치 안 한다고 했었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딱 튀어나와가지고 나 정치한다 그러고 나 될 만한데 밀어줘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임종석 실장은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그러면 험지를 나가가지고 본인이 나가서 다른 국민의힘이 가져갈 표를 뺏어와야죠. 본인이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줘야죠. 오히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당이 혼란스럽고 계속해서 공격받고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왜 그 사람이 조용히 있었는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비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이 나 이제는 국회의원 되고 싶어. 나 좀 될 만한 데 붙여줘. 나 옛날에 내가 됐었으니까 여기 홍익표가 내가 잘 알아. 뭐 이런 거. 홍익표 내가 너한테 물려줬었으니까 너도 비켜봐. 나 들어가게. 이거는 매우 옳지 않은 거고요. 임종석 정도 됐으면 힘든 데 가가지고 야 여기는 원래 국힘국 자리야. 강남 일 같은 데 가서 뺏어와야죠 원래 현실적으로. 근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임종석에게 단수공천 안 주면 안 된다. 임종석에게 성동을 꼭 줘야 된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이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노예하고 기득권화돼 있는 너무 기득권이에요. 이런 이미지가 네. 원래 아니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친문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런데 예외적인 인물은 윤건영 의원 같은 사람은 내가 열심히 싸우는 걸 보니까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납작업들여 있던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니야. 그 그렇죠.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대통령 그때 청와대 지금 입건된 사람만 100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면 웬만한 행정관 비서관은 다 수사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뭐 수석급들은 거의 다고. 그러면 그 꼭지점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임종석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지난 2년간 탈탈 털렸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정권에 대한 책임과 사명, 또 문재인 정부의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맨 앞줄에 서서 이런 것들을 막아오고 투쟁했어야 될 분들이 거의 나선 사람이 없거든요. 끼케야 박지원 국정원장 정도 뭐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가 싸웠다. 그러니까 아니 운동권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분이 나서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들이 떠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그래요? 부분들이 저로서는 조금 선거 때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 안 좋다. 그러지 말고 지난 2년간 정말 처절하고 치열하게 문재인 정부의 그 정부의 가치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저기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그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 통일부 지금 쑥대밭 됐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 한 번도 발언한 적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장관이었던 그 그러니까. 조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나를 못 지키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국민이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아, 민주당의 그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해야 국민이 민주당을 사랑하지. 자기들이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민주당을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변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임종석 공천 주지 않아야 한다. 공천을 주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 논리로 한마디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주요 참여자인데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간 다음에 제대로 안 싸우고 어디서 뭐 하다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들어와서 공천 내놔라. 이건 안 된다. 아, 문재인 정권 출신이었으면은 더 열심히 싸웠어야 된다. 요 기준 가지고 2년까지 달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론 가지고. 역풍이 붑니까? 이제 안 주고 아니, 나면. 역풍이 불 일이 없죠. 기준이 명확하면 역풍이 네, 아니죠. 네. 날리는 게 기준이 이상하면 역풍 그러는데 이건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기준이 명확하면 역풍 일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왜 잠자코 그러면은- 있었냐고 물어봐야 돼요. 아니 내가 진짜 내가 몇 번 정권 교체하는 걸 민주당 사람들도 보고 내가 청와대 참여해 보면은 항상 보수 정권 때는 해외로 나갔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존재감이 없이 어디 아프신가? 왜 이렇게 뜸하지 하다 사라졌다가 선거 때가 되면 와가지고 행세하는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권 끝나면 또 숨고. 내가 이런 어떤 테크놀라트들, 출세주의자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 항상 그런 분들 조심하라고 제가 민주당이나 어디서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선거 때가 됐다고 해서 보면은 자기 밑에 있던 조직이 초토화되고 모셨던 대통령이나 주변 동료들이 이렇게 됐는데 2년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서 맨 앞에서 막으시고 거기서 부서졌어야 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불행은 그런 참모가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와서 보니까 뭐 끼케야 박지원 원장 정도? 또 뭐 최종권 교수 정도? 우리 분야는 없어요. 그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일 임종석 문제를 이제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결론을 낼 텐데 여기서 한마디씩 합시다. 이재명 당 대표한테 이렇게 하라고 노영 변호사 먼저 하시죠. 저도 얘기는 끼워서 네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아 저는 친문이라고 지금 무조건 배척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능력을 봐가지고 저는 공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 전체를 다 좀 어느 정도 귀 기울여 들어서 그분들도 달래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임종석을 무조건 공천 줘야 된다. 임종석을 무조건 중성동갑에 보내야 된다. 이건 반대입니다. 임종석은 본인이 스스로 떳떳하다 그러면 본인이 험지로 나가야 되고요. 본인이 나 정말 운동권으로서 그동안 잘해왔어. 나 어부들이로 이 자리 그냥 얻었던 게 아니야. 나 옛날에 전대협하면서 나 30년 전에 운동 열심히 잠깐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이걸 말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능력 보여줄게. 내가 무도한 독재 정권 지금 예전하고 똑같아지는 이 상황이 난 싫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 나를 좀 믿어봐. 이러면서 본인이 스스로가 이게 백의종군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자세를 취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렇게 압박이나 협박에 눌려가지고 야 임종석 하나 살려줄 테니까 니네 전부 다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이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변 대표는요? 그 친문에서 그 고민정대에서 그 단순공천 준 거에 대해서 고민정은 어쨌든 뭐 주관적 평가를 그치, 열심히 했지만 뭐 했어요. 깔짝깔짝 한 건 분명히 예, 예. 했단 말이에요. 싸우기는. 그러니까 크게 뭐 문제 안 섰는데 임종석 씨 이번에 추미애 장관하고 문제 가면서 우리도 윤석열에게 사기당했다 그랬는데 아유. 그 발언을 지난 대선 때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임종석 씨가 뭐 했는지.
그때 나가서 우리 윤석열이 사기당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이 심판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영민이나 임종석 같은 거. 근데 그렇죠.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관련해서. 이제 와서 사기당했다? 그거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뭐 본인은 뭐 야인이었다 그러지만은 뭐 솔직히 골프장에서 있다는 거 사람 다 알고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었고 집회 나갈 수도 있었고 이인영 의원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현역이었는데 할 수 있는 경우가 다 있었는데 그렇게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될 사람들이 안 한 부분들은 기준을 정확히 해서 컷오프 시켜도 큰 문제 없을 거다. 그런 부분들은. 종대님 확실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이 부분은 지난 2년간 제가 가장 많이 해왔던 말입니다. 예. 친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렇죠. 우리도 막 고소고발 당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할 때마다 예.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럴 때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은 신기루였다. 정권이 끝나는 순간 호랑이 등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다 숨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같은 사건에 변호사도 따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자 이제 살 길을 찾는 거지. 이 사법 와중에. 그런데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문 대통령이 많이 외로워 보이고 저러려고 국민들이 그렇게 70% 80% 지지를 몰아줬느냐. 그때 그 사랑받았던 그 책임을 좀 이제는 느껴야 될 것이다. 이거.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뭐 검찰총장 시키고 뭐 하고 할 때 그때 쓴소리한 사람들 다 내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응천, 금태섭. 뭐 사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윤석열은 안 된다는 거 설득까지 했던 그 표정을 내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하더라고. 그럼 그 당에서 해결해라 그러니까 그다 맞아 죽을 뻔이다. 그런데 아무도 반성문 쓴 적이 없어요. 아무도 쓴 적이 없고 이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정권을 내주고 이 정치가 퇴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건 모두의 책임이라는 게 그분들의 지론이에요.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이제 와서 이 문제가 등장했다는 게 참 추잡해서 사실은 지난 대선 때나 그 이전에 정리됐어야 될 문제인데 이제 선거 앞두고 이 얘기를 하려니 우리도 추잡하다. 아니, 그 얘기를 하려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천 받으려고 지금 괜히 전면에 나서가지고 나 공천 줘야 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왜 공천을 줘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에게 공천을 줘야 되고 본인이 성동갑에 중성동갑에 왜 자기에게 좋은 이 자리를 줘야 돼요. 남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나에게 기대를 해주십시오. 날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신인들도 그러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이분은 신인이 아니야. 온갖 과실과 온갖 꿀과 온갖 열매를 다 따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책임감을 가져야죠. 모든 좋은 건 다 본인이. 책임은 다 골고루 나눠서 가지자. 좋은 건 나 혼자 가지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대학 때 임종석 비서실장을 너무 존경해서 캐럿도 맞으면서 거기 뻘뻘뻘 따라다니고 얼굴 안 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우리에게는 영웅이었는데 영웅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민주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험지 좀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막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민주당 이번 선거 망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민주주의도 망하고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임종석 실장님 공당의 판단대로 좀 맡겨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나오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좀 나서 주십시오. 공천 주지 마십시오. 그게 훨씬 더 이번 총선에 정말로 지혜롭게 접근해서 결판 보는 거다. 예,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마음, 그리고 올바른 방향, 그리고 정치적 결단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정말로 임종석 문제 내일 처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놓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들 이수진 문제, 그 다음에 이계호 의원 문제, 관악을 이야기도 했고 임종석 이야기도 했고 막 이런 거 이제 다 쳐다보면 이재명 대표 이제 직접 나서서 뭔가 좀 정리정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 대표? 근데 사실은 나서서 문제가 됐었죠. 문학진 의원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인재그룹 만난다거나 사실은 당대표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나서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안 나서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 핸들을 놓친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그 특히 그 이번에 여론조사 업체 하나를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나를 이제 제외시켰는데 아니 그러면 그 여론조사 업체의 이 업무 활동이 문제가 돼서 그거를 없애버렸으면은 그 업체를 갖고 경선한 데는 당연히 저는 제 상식은 재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재심을 안 시켜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이제 법원 달려가는데 소송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단추가 잘못 갔기 때문에 저는 한 스텝 물러서 가지고 웬만한 거는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저는 그 자세로 다시 첫 단추 깨야 되지 않는가 그래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도 공천 마무리하면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하나 본데요. 이게 그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공천 마무리하면은 오히려 더 법원으로 달려가고 떠는 사람이 더 많이 흔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첫 단추 어떻게 껴야 됩니까? 지금 다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론조사 업체를 하나 날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업체가 개입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이 결정 과정은 다 무효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 그거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죠.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뭐 그런 뭐 도리 없죠. 뭐 그대로 죽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엎질러진 물은 엎질러진 물이되 남은 게 있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든 이 상황의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민주당은. 그러려면 빨리 정책 선거로 가셔라. 더 이상의 이런 후유증들을 계속 더 확대 재생산하거나 어떤 확장시키면 진짜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새로 영입된 인사들 그 중에 보니까 좋은 전문가들 많이 보이던데 그런 사람들을 옆에 세워가지고 이제는 윤 대통령의 저런 어떤 개발, 성장, 포퓰리즘 공약하고 맞설 수 있는 정책 선거로 갈 수 있도록 진용을 그렇게 가져가서 회복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계속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 일어나는 부분들로 되면 이제 더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단지 아직 국민의힘에서 터질 게 거의 안 터졌어요. 이제 조금 기다려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직 선거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런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처럼 이번에 정권 심판 열기가 이렇게 높은데 민주당 조금만 잘하면 범야권 200석 가는 거 문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종대 형님, 우리 그렇게 얼마나 아니, 기대하고 근데 했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게 공천 과정에서 이런 걸 터뜨리니까 이게 말이 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공약민은 300석, 우리는 200석. 어? 아니 근데 노래 그게 부르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이재명 대표를 만만하게 봐서 그래요. 이재명 대표를 무시해서 그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뭐 정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야당이 뭐 야당 대표가 정책 얘기해봤자 뭐가 지금 돼요? 이 상황에서 전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이런 거는 옳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한 명의 구심점을 가지고 전부 다 일단은 지금 손을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포용의 정책과 리더십의 정책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우리 한번 이번에 이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막 뭉쳐가지고 해봅시다.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나를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한번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가지고 이렇게 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개 돼지처럼 살겠습니까? 이 말을 해주고 사람들하고 다 같이 우리 연합 한번 해서 잘해봅시다. 지금 소탐 대실할 때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일관적이고 끊임없이 계속 던져줘야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보세요. 이재명 대표 2년 동안 해가지고 한 게 뭐 있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끊임없이 사퇴하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욕하고 끊임없이 사본 리스크 갖다 씌우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전부 다 욕하는 거, 전부 다 재판받는 거, 계속해서 리더십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누구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가 없고 지금 말한 것처럼 정권 심판율이 높다 하더라도 사공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한 명이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를 해줘야 돼요. 누가요? 이재명 대표가 해줘.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나서면 그렇게 다시 해줘야죠. 결집할 수 있다. 그렇게 아니, 해야죠. 그리고 결집해야죠. 확실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한 자기 분야에서는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재들을 옆에 두셔야 됩니다. 다들 그럼요. 이재명 네. 대표 덕에 숟가락 하나 들고 어떻게 설치고 눈치나 보는 사람들 백날 있어봤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자기 분야를 확실히 책임지든가 아니면 싸울 때는 제대로 싸우든가. 그래가지고 유비가 혼자 했습니까? 그 밑에 제갈부터 해가지고 관우 장비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자룡까지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많이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정말 주변에 그냥 그 관리자들 그 너절너절한 관리자들 빼고 진짜 무덤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인재들로 다시 좀 진용을 재편하셔라. 이대로 선거 치르면 위험해져요. 다시 좀 진용을 재편하셔야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복잡한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묘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다시 세우고 아니 분명히 한 2번 정도는 기회가 와요. 네. 대부분 보면 지난 선거도 그러고 이 여론이 출렁하고 뒤집히는 게 한두 번은 엎치락뒤치락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저는 왜 애시당초 1월 초부터 이번 선거는 당내 선거로 가면 안 되고 특검연대로 가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야권의 지도자로 이렇게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그 연동형도 좀 빨리 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말 안 듣고 민기적 하다가 결국은 시기 다 놓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런 걸 반복하지 말고 이왕 하려고 했던 거 그럼 범야권의 자기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자꾸 빈틈을 보여주니까 드디어 당이 분열되고 뭐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댔다 그러지만 사실은 또 빈틈을 보여주니까 그 틈을 치고 나가가지고 신당까지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 두 분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 세우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자 이렇게 만들면 예전에 어떻습니까? 이제 이 홍준표 당대표 때 지자체 선거 2018년도 지자체 선거 때 아마 대참패를 했습니다. 2020년도 황교안의 그 자유한국당 참패보다 더 큰 참패를 했는데 홍준표 때가 이 공천도 엉망이었고 뭐 당대표가 사고치고 이래가지고 뭐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나중에 홍준표에 대해서 이른바 뭐 영남권 수도권이고 뭐고 이 지원 유세를 다 거절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홍준표가 돌아다닌 적이 없었는데 그렇지. 오늘 성환용 그 한겨레 전문 기자가 지금 수도권에서 공천이 된 사람조차 공천이 안 된 사람은 이제 그냥 입 다물고 있겠죠. 공천 문제 때문에. 근데 공천이 된 사람들도 이재명 사진 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오늘 저 갤럽 조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 지지율 차가 51대 36의 차이가 벌어졌어요. 이거 뭐 거의 이수까지 차이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선거 못 치는 거죠.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공천이 끝나면 이재명 중심으로 뭉칠 거라 그러는데 선거에 이재명 이름으로 플러스 알파가 사라져버리면은 완전히 홍준표가 그냥 무너졌듯이 그런 상황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길을 다 이제 막아버리고 또는 찾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면 총선 가면 이제 끝난 겁니까? 변 대표 바로 제 질문 드릴게요. 총선 이래 가면 저는 이 공천이 끝나면 회복되겠지가 아니에요. 이번엔 그렇지 않아요. 홍준표 무너지듯이 공천 끝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각자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언론에서 워낙 기울이던 운동장 위에서 막 맹폭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뭔가 착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 잘못은 30 정도 했는데 마치 300 정도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여론도 뒤집어지고 있다. 지금 뭐 국힘 쪽에서는 오히려 막 결집을 해가지고 여론조사에 일정하게 과잉 이건 반영되고 있겠죠. 있다. 국짐이 아예 현역 물갈이를 포기해버리면서 예. 국짐이 조용하게 가버린 게 있죠. 원래는 예. 국짐이 원래 영남권 1정도 교체를 하는데 그걸 특검의 재의결이 무서우니까 아주 포기해버리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하니까 이게 시끄러울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뭐 최소한 뭐 저 정도 저같이 20년 정도 여의도 재본사 볼 때는 이번 공천은 제 생각엔 뭐 역대 최악이다. 이건 2010년도에 박근혜 쪽에서 유승민, 김무성 친다 사고 치셨을 때 결국 그때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도 수준에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정도 가면 정권 심판 열기 진짜 식을 수 있습니까? 공천 과정의 불협화음, 갈등 이런 것들이 정권 심판도 그런데 아니 저는 누구를- 3월 10일 정도 되면은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결집하고 뭘 가지고 내가 생각하냐면요. 갤럽에서 저 지난주에 갤럽 조사가 국민의힘이 37%가 나오고 민주당이 31%가 나왔어요. 6%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공천 파동 시끄럽다고 하는데 초창기 때 얘기 나왔던 때였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37대 35로 해서 2% 차이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때가 이렇게 자꾸 시끄러지면 안 됩니다라고 결집하던 때였어요.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시끌시끌하니까 여기 오늘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민주당은 역사가 오래된 그런 정당이고 그렇게 쉽게 나가 떨어지는 정당이 아니에요. 3월 10일까지는 시끄러울 거예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수진 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민주당 미쳤구나 생각하겠지만 이수진 미쳤구나가 더 많아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자멸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있으면 정신 차리고 모두들 한 목소리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3월 10일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한 달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전부 다 정리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를 그냥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다들 바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국민의힘 쪽은 의외로 지역구에선 빌 일이 없다 그래도 비례해서. 뭐 좀 있긴 있는데 그렇습니다. 비례가 거기선가 위험해요, 뭔가가 비례가. 폭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위성정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례 후보 곧 저기 경선 저 선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지역구보다 그쪽이 좀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잘 보면서 후보 검증, 상대당에 대한 어떤 저기 뭐랄까 좀 매서운 개입, 검증이랄까 이런 것들 민주당이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깎아먹은 표는 일단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이 한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전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현재 분란을 교통정리한다는 리더십 발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3월 10일 지나서 이제 리더십을 회복하셔야. 예. 그러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관리자들이 다 그냥 뭐 이렇게 맨 앞줄에 나와가지고 정치를 다 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역전 현상이 있었던 건데 그건 정상화돼야 됩니다. 오히려 남한테 맡겨놨다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당대표로서 이런 분란을 직접 수습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오히려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정치도 살리고 리더십도 살리고 민주당 공천도 살리는 길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천공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천공은 요즘은 이대로 가기만 가면 총선도 이긴다고 이미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천공 말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 나라가. 네, 예. 뭐 2025년 남북 통일에다가 지금 가고 있는 거 많아요. 예. 우리 천공 스승께서 얘기하신다고. 예. 아니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김건희는 뭐 나타나지도 않고. 아니 그런데 정치는 자연 법칙하고 달라서 어떤 객관적 현실에 있는 현상을 뽑아내는 학문이 아니라 사회과학은 믿음이 만들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가 그게 현실이 되는 공간이에요. 상상의 예술이죠. 근데 천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믿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말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최재형 목사가 다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승님 말이 틀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늘 코바나 콘텐츠 간판 뗐대요. 아, 그래요? 간판 네, 뗐대요. 간판 이제 그게. 뗐대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준다고 하던데. 자, 그러면은 자, 천공 말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 농담을 진담처럼 이제 했던 것인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 쪽의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고 야권 전체가 안 좋은데 그러면 지금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그리고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 대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는? 조국 신당은 이제 비례정당이고 예. 소영길 신당도 비례이긴 하지만은 아마도 그 소영길 대표가 광주에 옥중 출마하는 걸로 해서 광주. 예. 근데 이거는 본인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광주에서 선택 못 받으면 재판에서 뭐 지금 막혀 있는 상태여서 그 두 정당은 그 큰 변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제한적. 예. 근데 결국 이 모든 이 총선에 대한 이 결정은 다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현재 또 소영길 신당하고 조국 신당하고 좀 연합도 지금 안 되는 결정 났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따로 가는 거죠, 따로 가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여기 나왔는 대로 1번 이거잖아요. 국힘 압수민정 폭망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제 경험 볼 때는 제1당 국힘은 현실적으로 못 막겠다. 국힘이 일당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지금 오늘 여론조사 만약에 내일 선거한다 그러면요. 네. 국힘이 앞서는 조사가 거의 전체 답니다. 1%짜리도 있고 심지어 10몇 %짜리도 있는데 그 중간 정도 한다 했을 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184하고 100대 엄청나게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당 지지율 차가 8%밖에 안 났어요. 예. 그러니까 소선거제 특성상 한 6, 7, 8% 차이 나면 몇십 석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차이가 그 정도 나기 때문에 근데 악재를 따져보면은 국힘이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 악재가 더 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이게 한 달 전인가 한 2달 전인가
그때 한창 조선일보에서 설레발 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선거 치르면 국힘이 얻는 데가 뭐 3석인가 6석인가 했다는 그 보도 있었잖아요. 그 작년 12월에. 예. 그때 국민의힘이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관리하고 김건희 여사 안 나타나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지금 이렇게 매 맞고 그다음에 현재 이렇게 지금 상황 안 좋다는 거 지금 예방주사 맞고 저는 지금 이게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만드는 기준이 되고요. 오히려 니네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시끄럽게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 정신 차려봐라. 안 그러면 니네 끝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때도 이렇게 뒤집어졌듯이 지금 이 상황도 항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걸 꼭 말하고 싶어요. 낙관적 실천주의자의 말씀에 한 표. 그리고 변 대표가 얘기했던 냉엄한 현실을 이 말도 냉정하게 맞고. 예. 분석하고 인정도 해야 한다. 예. 종대님, 네. 종대님도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원래 가장 찬란한 빛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탄생하는 법입니다. 네. 인간 사회의 순리라는 게 어렵다고 할 때가 기회다. 그리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 바닥 민심은 그대로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막 윤 대통령 오늘도 뭐 군사보고연부터 해서 그 옛날에 이재명이 전국민 부자 만들어주겠습니다 할 때 그거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공항 짓고 산업단지 짓고 철도 깔겠다는 레파토리는 똑같아. 전국 팔도 어디 가가지고도. 이걸로 그냥 선거 치르려고 작정을 하셨나 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 공항이나 철도는 먼 훗날 얘기고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외롭지 않게 하고 우리 살만 나게 이 내가 사는 곳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치고 애들 교육시키는 거 이거거든요. 삶의 질에 대한 공약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부 그냥 하늘 위에 성을 짓는 공약만 다 나왔다고. 그렇죠. 현실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민주당이 정책 선거를 할 영역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대부분 지역에 가면 아직 대부분 민원이 환경이에요. 뭐 차 없는 거리 만들어 주세요. 뭐 아이들 저기 과속 안 하게 거기 뭐 스쿨존 뭐 이런 것도 다 민원이. 그래서 일단은 애들 교육시키고 제대로 살면서 어떤 먼지 없는 하늘 좀 보고 살고 싶다는 소박한 국민들한테 삶의 질에 플러그를 꽂아라. 그래서 거기에서 대안 담론을 만들고 정책 선거를 하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올해 소외계층 예산 다 잘렸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지금 분석은 대체로 변희재 대표 분석이 맞긴 하나 그러나 인간의 또 의지가 있는 겁니다. 영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민주당이 좀 살려보고 불씨를 살리면은 재차 재역전도 가능하다. 이것도 좀 말씀. 자, 민주당과 야권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도 40여일이 남았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좀 지켜봐야 한다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야, 월요일 날요. 스픽스가요. 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생방을 했는데 동접자가 3,300명이 넘은 거는요. 거의 생애 최초 수준이어서 에? 야, 왜 역전의 용사인지 아니 저렇게 소박하시다니. 그러니까. 딴 데는 보통 10,000명에서 50,000명, 60,000명. 아, 진짜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끝날 때 총선 앞으로, 때까지 요 가면서 제가 동접 3만 명까지 올릴 텐데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3,300을 찍어 주셨던 것은 대단한 성과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다시 네 사람이 일단 모이고요. 또 내일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양문석 박사가 혈혈단신 안산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15만 회가 나왔어요. 막 나와서 지금 민주당의 현황을 설명하니까요. 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업이 되기도 하고 아, 이런 거구나. 그 절망과 실망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내일 또 모셔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요. 저희들은 수요일 날 다시 보고요. 내일은 노영민 또 나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 고수들이 풀어주는 역전의 용사들 진행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막으로 나가죠. 스픽스몰에 가면요. 코리아나라고 하는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골드버섯 크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시중가 5만 원짜리를 16,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39,600원인데 16,900원에 팔고 있는 코리아나 화장품의 골드버섯 크림 여러분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 이렇게 나와주신 세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역전의 이렇게 하면은 용사들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외쳐주시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부산시민님, 사기정권님, 손정민님, 민숙님, 행복님, 춘엽님, 꼬요님, 손정민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전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3,300명이 동시에 용사들이라고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